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스콜람 프레겐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눔 페룰레 숲두체레, 해초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EBS 명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살베테 메이소치.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법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살베테 메이소치라고 인사말을 전한 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신 이르네리우스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살베테 메이소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르네리우스 선생님의 이 인사말 자체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간단한 인사에서도 우리는 학문을 접근하는 사람의 자세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쓰면서 500권 이상 팔리는 책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냥 책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다른 책들에 대한 궁금함도 커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안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궁금함이 제일 컸습니다. 어디 신문을 보면 뭐 교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신문을 보면 뭐 바티칸 변호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를 보면 뭐 어떤 특정 종의 종교인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예, 세 가지 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이건 교수이건 어떤 신부이건 간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설명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속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방송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방송이 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저에게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의 정체성과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럼 EBS 이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는 책 라틴어 수업과도 또 다르고 또 제가 실제로 라틴어 문법을 했던 그 공간과도 다릅니다. 왜? 여기에서 모인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독자도 아니고 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TV를 보면서 우리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라틴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 앞서 저는 저의 하나의 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표지는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책의 분량만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책 작업을 위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는데 작년에 출판사에서 인쇄 보고서가 왔습니다.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7권 팔렸습니다. 그 중에 2권은 어떤 사람이 산지 제가 압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2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책을 2권 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2권을 샀군요. 5권 누가 샀지?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분량은 이 정도입니다. 글자 크기 7, 본문 글자 크기 7, 각주 글자 크기 5입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작게 한 이유는 최대한 지면에 분량을 적게 함으로써 책을 그나마 좀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2권의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사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라틴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바로 이 2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 사람 왜 라틴어 수업을 공부했지? 라틴어를 왜 공부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1989년에 광주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라틴어 공부였습니다. 그 라틴어 공부를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 라틴어 수업을 읽어보면 어렴풋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문법들, 너무나 많은 동사 변화들, 그거를 다 머릿속에 막 구겨 넣어야 하니까 학생들은 그 과목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어? 내가 예전에 막 무조건 외웠던 영어 단어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저의 머리는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학기, 2학기 억지로 들었던 그 과목이 제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습득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라틴어를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라틴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강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라틴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강연을 듣고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 바람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스콜람 프레겐토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 다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manum ferule subducere. 이거는 해초리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수거는 데제레 숲 비르가, 해초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 때 스콜람 프레겐토,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은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다, 아니면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시대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는 매를 맞고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고 그런 의미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로마 시대의 학교는 체벌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체벌이 오늘날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체벌과 관계돼서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수업이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공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씩 꺼내갈 것입니다. 체벌과 관계해서 저는 하나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몇 번 나와서 책을 읽게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책을 읽어, 딱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의 짝꿍이 옆에서 저를 쿡쿡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웃음이 터지면 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옆에 있는 짝꿍이 탁탁 찌르니까 저도 모르게 킥킥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와.
선생님 무척 화가 나신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계를 풀으셨습니다. 그러면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제가 좀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얼굴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식 봐라. 따귀 때리기 참 좋구나 하고 막 먼지나게 따귀를 막 때리셨습니다. 한참을 따귀를 때리시고 이제 들어가 해서 저는 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제 옆에 짝꿍은 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매 맞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제 차례의 책 읽기 순서가 다가올 때 아니면 제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누군가 앞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을 더듬어? 그럴까? 예. 책을 읽으면서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 앞에서 무엇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너무 잘 되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저자가 직접 낭독해주는 그런 그 책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그 제안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걸 제안한 입장에서도 왜 저 선생님이 저걸 안 받는가라고 의아했는데 그 안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극복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은 그 폭력을 가한 사람보다 그 폭력을 받은 사람에게 더 오랜 시간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시대 때 스콜람 프레겐토 학교에 다니다라는 그 말이 데제르수 비르가 해초리를 맞는다, 해초리에 손을 맞는다 그 표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훈육의 문화는 중고등학교 때는 물리적인 체벌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중고등학교 때처럼 물리적인 체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체벌이 있었냐면 훈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수업을 하시다가 도중에 훈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무엇을 잘 하지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내가 참 커다랗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유학을 가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 가운데서도 교회법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법학의 일반 시민법 과목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술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15분 정도가 뭐 이렇게 길어? 그거 쉽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딱 앉아서 15분의 시간, 그 15분의 시간 안에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내가 유창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과목의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아주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너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거야 딱 그랬습니다. 이미 저는 가슴이 엄청 기뻤습니다. 오늘도 30점 만점에 30점이야? 딱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너가 이미 나는 너한테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텐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그거 네가 알면 30점 만점에 플러스 트렌타 로데라는 게 있습니다. 30점 만점에 또 플러스입니다. 그거를 줄게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주세요, 선생님.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질문하셨습니다. 자, 너가 지금까지 참 대답을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가르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면 혼났는데? 나는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났는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교수님께서 저를 보면 씩 웃으면서 그냥 뜨렌따 30점 만점만 받아라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평상시 다른 날 시험을 보고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으면 저는 무척 기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그날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이었지? 나는 생각이 없었던가?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그 교육의 과정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체벌이었던, 그것이 정신적인 체벌이었던,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체벌이든 정신적인 체벌이든 그것은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유리판으로 나를 사각으로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체벌이나 정신적인 체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훈화를 가장해서 나의 화를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나는 제 조카와 이야기할 때 나의 화를 훈화로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화를 훈화로 가장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혹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화가 난 것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그것을 훈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가장 큰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장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도미누스 플레비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 예수는 이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울었다는 의미에서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청년은 울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무엇일지. 그런데 그 세계에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길을 내려와서 언덕을 내려오면 사자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그곳을 내려서 사자문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왜 사자문이냐면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기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사자 부조상이 있죠. 이 사자 부조상 때문에 이곳을 사자문 또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곳을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의 문.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이곳에 죽어서 이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해서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 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O vos, omne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e et videte, si est dolor sicut dolorum meus.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도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역시 여러분의 아픔과 마음의 골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무척이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장을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미사를 보러 간다 하니까 그 말에 무척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보냐, 어떻게 미사를 보냐라고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가서, 거룩한 미사에 가서 그게 단순히 그냥 보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 시장을 휙 보고 옵니까? 본다라는 것에는 그냥 내가 그냥 뭐 주마간산처럼 흩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이 동사에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는 뭐냐? 바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네블라입니다. 라틴어로 네블라라는 것은 아지랑이를 뜻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블라, 네블라, 네블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아지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의 아지랑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아지랑이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좋습니다. 운동장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간이든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지랑이 속에서 피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에서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보라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게 쉬웠다면 그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다시 그 아픔이 솟아올라오고 그 고통이 솟아올라옵니다. 하지만 봐야 합니다. 자, 30분 동안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7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샤 기업이 안가 라샤 기업이